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은 돈 1,200만 원.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쓰면 제 꿈은 또 멀어지겠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준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시 빈손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만큼은 가벼웠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17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어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번지는 걸 봤거든요. 그 표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악수를 청했을 때 그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잘 지내보자. 그게 새아버지가 제게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 뒤로는 인사도 대화도 없었죠. 저는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거실을 지나도 아무도 제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새아버지 눈치만 보셨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독립할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숨만 길게 내쉬셨죠. 미안하다, 민준아.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고시원 문을 열었을 때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다였어요. 월세는 35만 원. 그날 밤 홀로 누운 침대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방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루에 7만 원씩 받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엔 도서관에서 빌린 검정고시 책을 펼쳤어요. 어린 친구가 고생이 많네. 편의점 사장님이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죠.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책상에 엎드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할인 시간에 사둔 삼각김밥이 저녁이 되는 날도 많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8살 봄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서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준이 축하한다. 사장님이 컵라면을 내밀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는 아직 멀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최소 1,500만 원은 모아야 했죠. 3년 안에 모을 수 있을까?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하면 가능했어요. 밥값을 더 줄이고 옷은 안 사고 교통비도 아끼면 됐죠. 19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호떡을 건네셨어요. 얘야, 춥지? 이거 먹어. 따뜻한 호떡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잘하고 있어. 계속 힘내렴.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해낼 수 있어.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도 별은 빛났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내일을 꿈꿨어요.
언젠가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19살 겨울, 저는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편의점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지만 일당이 12만 원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야 했어요. 첫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민준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야, 준서 기억 안 나? 환하게 웃는 얼굴.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준서였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떠나니까요. 하지만 준서는 매일 아침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힘내. 응, 어제 야근했어? 얼굴 안 좋은데. 괜찮아. 저는 계속 짧게만 대답했어요. 벽을 쌓듯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준서가 다가왔어요. 손에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들고서요. 이거 먹어, 방금 샀어. 됐어. 아니, 하나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먹어줘?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봉지 안에 붕어빵이 3개나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손을 뻗었습니다. 고마워. 별말을. 근데 민준아,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중학교 때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하던 애 도와줬잖아. 멋있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거 기억해? 응, 나도 그때 맞을 뻔했는데 내가 막아줬잖아. 그거 잊을 수가 없더라.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퇴근 후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너 요리 관심 없어?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 아니, 편의점 도시락 데울 때 되게 신경 써서 하더라. 물 조금 뿌리고 시간도 정확히 재고. 그냥 맛있게 먹고 싶어서. 요리 배워봐.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안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준서는 대학생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경험을 쌓으려고 여기서 일한다고 했죠.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민준아,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 그냥 사는 게 목표야. 그래도 꿈은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라는 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준서 옆에 있으면 조금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 겨울, 처음으로 제게 친구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추운 새벽, 준서와 함께 걷던 길. 그 길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22살 겨울이었어요. 물류센터 일은 익숙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 견딜만 했죠. 민준아, 우리 학교 구내식당에서 사람 구한 데 관심 없어? 준서가 점심시간에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구내식당? 응, 급식 조리 보조. 일당은 좀 덜 주는데 몸은 여기보다 덜 힘들 거야. 순간 망설여졌어요. 돈이 덜 들어온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준서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리에 관심 있잖아. 편의점 도시락 데울 때도 신경 써서 하고 컵라면도 맛있게 끓이고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리,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먹었을 뿐이었는데 한번 해볼까?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날 거대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설거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친구지? 오늘은 설거지부터 해봐. 주방장님이 앞치마를 던져주셨습니다. 설거지는 익숙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밥 해먹을 때 매일 하던 거였으니까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기름때를 닦아내고 그릇을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오, 손이 빠르네. 주방장님이 지나가다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재료 손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썰고 파를 다듬었어요. 손이 물에 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준아, 칼 한번 잡아봐. 주방장님이 갑자기 칼을 내밀었습니다. 네. 당근 채 썰어봐. 간을 깨.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어요. 당근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톡톡톡. 리듬을 타듯 칼을 움직였어요. 손끝에서 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칼이 제 손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이거 봐라. 주방장님이 썰린 당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원래 빨랐어. 균일하게 잘 썰었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칭찬. 언제 들어봤던 말이었나요?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계속 해봐. 너 재능 있어. 주방장님이 등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능? 내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퇴근 후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칼 잡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양념 비율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한식 조리 교과서를 구해서 밤새 파고들었죠. 민준아, 오늘 국 한번 끓여봐. 주방장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잡았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를 썰어 넣고 불을 조절했죠. 후루룩. 주방장님이 국물을 떠서 맛을 보셨어요. 괜찮네, 깊이가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넌 손이 빨라, 조리사 해봐. 주방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리사. 저도 될 수 있을까요? 저축한 돈 중 일부를 떼어내 조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주말반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수업을 들었습니다. 칼 기술, 불 조절, 양념 배합. 하나하나 몸에 익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칼질하고 볶고 끓이고 담았죠. 일주일 후 합격 문자가 왔어요. 됐어. 고시원 방 안에서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이뤘다는 걸 증명받은 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 꿈꿨던 대학 진학 자금에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준아,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3년 만이었죠. 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없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넌 참 냉정하구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전 혼자 살아나느라 바빴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준서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돈 달래서 거절했어. 준서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준서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민준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격증도 땄잖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해낼 수 있어. 주방에서 칼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각. 요리를 완성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이제 알았어요. 제게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23살 봄.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24살 봄이었어요. 그날 아침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급하고 무너질 것 같은 소리. 민준아,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어. 아버지가 안에 계셨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 아버지 경호 씨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따뜻한 식당. 준서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었죠. 전신 이도 화상일에 석 달은 입원해야 한대. 준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며칠 뒤 준서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치료비가 2,500만 원 정도 나왔어. 보험으로 일부는 되는데 1,800은 우리가 내야 해. 준서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든 된다고요? 준서 혼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한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는 1,200만 원.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은 돈이었어요. 대학에 가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모은 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쓰면 제 꿈은 또 멀어지겠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던 그 목소리. 쉬는 시간마다 건네주던 간식. 너 멋있었어라고 말해주던 그 표정. 준서가 없었다면 전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준서를 찾아갔어요. 준서야, 내가 도울게. 뭘? 1200만 원 있어. 내가 낼게.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그거 내가 모은 돈이잖아. 넌 대학 가야 하고. 괜찮아.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건 당연한 거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SNS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글을 올리고 저는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어요. 대학 동문회와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600만 원이 모였어요. 치료비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준서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게. 통장이 텅 비었어요. 다시 빈손이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하루하루 일하면 언젠가 또 채워지겠죠. 하지만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경우 아저씨가 퇴원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우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여전히 팔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민준아, 시간 좀 있니? 가까운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경우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휘저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 달 내내 고민했어. 그래서 말인데, 나랑 함께 식당 해보지 않을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저씨, 그건 듣기만 해봐 작은 식당이야. 내가 주방장하고 준서는 경영 맡고 난 서빙이랑 자비할게. 어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갚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경우 아저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아니야. 내 요리 실력을 봤거든. 병문안 올 때마다 싸온 도시락. 그거 내가 만든 거지? 민준아, 넌 프로야 진짜로. 제 안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요리를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었을 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제발 거절하지 마. 우리 셋이 하면 잘할 수 있어. 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경영 배웠잖아. 넌 요리 천재고 아버지는 경험 많으시고 우리 가족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이라는 단어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전화기 너머로 준서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세 사람의 식탁. 26살 생일,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주방장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단 3팀이었어요. 준서가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성스러운 가정식 요리, 푸짐한 반찬, 합리적인 가격. 입소문이 났어요. 한 달 뒤엔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3달 뒤엔 블로그 리뷰가 쏟아졌어요. 드디어 해냈다. 준서가 예약 가득 찬 태블릿을 보며 소리쳤어요. 경우 아저씨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28살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29살엔 3호점까지 확장했어요. 저는 총괄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신입 요리사들을 가르쳤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30살 되던 해 통장에 처음으로 4자릿수 숫자가 찍혔어요. 연봉 7천만 원. 거기다 지분 배당금까지.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던 제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연 씨였습니다. 늘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하고 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음식에 대한 감사 메모를 남기셨어요. 오늘도 맛있었어요. 이 음식엔 정성이 느껴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씩 웃었어요. 형, 요즘 표정 밝아졌어. 사랑의 힘이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에이, 티나. 저번에 그분 오실 때마다 메뉴판 정리하는 거 다 봤어. 저는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용기를 내서 지연 씨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식사 후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연 씨가 놀란 듯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식당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제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서가 있고 경우 아저씨가 있고 이제 지연 씨가 생겼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지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32살이 되던 해가을이었어요.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등이 더 굽어 있었고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서 오세요. 준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잘 되고 있구나. TV에 나온 거 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자랑스럽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어깨를 툭 쳤어요. 괜찮아. 응. 근데 생각보다 화가 안 나더라. 그냥 남 같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가끔 식당에 찾아왔어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계산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저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33이 되던 봄 지연과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준서 가족과 식당 직원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식장 맨 뒷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들어오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34이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준우예요. 준서의 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야, 내 이름 넣었네? 감동인데. 준서가 아기를 안으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가족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35이에요. 식당은 5호점까지 늘었습니다. 주말엔 지연과 준우와 시간을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은 준서 가족들과 모입니다. 아버지와는 명절에 한 번씩 만나요. 여전히 어색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주방에서 새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지연과 준우가 보였습니다. 준우가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고 지연이 따라가며 손을 잡아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이던 17살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견디면 괜찮아진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게 될 거라고. 칼을 들고 재료를 썰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익숙한 리듬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걸.
창밖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였던 시간이 있었기에 함께하는 지금이 더 빛나는 거겠죠.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견디면 괜찮아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드는 행복,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